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8월 18일 날 있습니다. 이제 딱 열흘 남은 상황입니다. 네, 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많은 분들은 최고위원 경선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최고위원 후보 경쟁이 좀 엎치락뒤치락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최근에 1위로 올라선 정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김민석 의원 전화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이 지역 순회 경선하시느라고 아주 바쁘시겠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체력전이네요. 아, 그래요? 예.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 느낌 어떠세요? 이게 저희 1차 당원 대회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의원들만 하시던 것이 이제 당원들까지 많이 오셔서 네. 참여도 많고 분위기도 뜨겁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을 돌면서 1등이 막 계속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저희 당의 전당대회를 본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하는 입장에서는 흥미롭지는 않습니다. 쫄립니다. 네. 그래요. 보는 입장에서는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좀 이 투표율이 기대만큼 안 나왔다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오해가 있는데. 네. 지금 투표율 전체가 집계된 게 아니고 온라인 투표만 한 거기 때문에. 예. 지난번 전당대회 때의 온라인 투표와 이번에 온라인 투표를 비교하면은 지역별로 평균 5에서 10% 정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ARS 투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ARS 투표가 예년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면은 아마 투표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런 정확하게 모르는 데서 나오는 오해가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최종 투표율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시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권역별 투표 상황이 발표가 되면서 1등, 2등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민석 의원이 그 누적 투표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조금 고전하셨던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저도 스스로도 처음에 중간 정도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요. 네. 처음에 3등도 했다가 4등도 했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2주차, 3주차를 거치면서 이제 2주차에 지역 1등을 하고 3주차에 누적 1등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최종 성적을 이 후보 본인이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습니까? 저한테 여쭤보시면 저는 당연히 1등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예. 그런데 이제 중반전부터 치고 나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이제 당원들 사이에서 이른바 명심은 김민석 후보에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던데.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가 안 나오냐고 한 게 이렇게 화제가 돼서 저도 표가 안 나와서 떠보긴 처음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 후로도 이재명 대표하고 각 후보들이 차 안에서 하는 라이브 유튜브를 모두 다 하셨어요. 네. 우연히 제가 이제 처음에 하게 되면서 그게 화제와 관심의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고요. 그 덕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 덕을 본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또 지역을 돌면서 한 연설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 양자가 상호작용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로서 이제 같이 쭉 지역 순회 경선을 하고 계신데 우리 김민석 후보가 보시기에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어떻습니까? 제가 한 1년 이상 정도 정책위 의장, 총선 상황실장,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당원 주권 이런 거를 하면서 호흡을 맞춰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토론을 시스템 속에서 길게 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토론을 토론을 충분히 하고 어떻게 보면 토론을 좀
지나치게 길게 한다 싶을 만큼 열어놓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네. 이게 통상적으로는 어떤 추진력 이런 것이 알려져 있어서 본인이 판단하고도 쭉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닐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고 아마 그렇게들 이렇게 예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측면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보면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스타일의 특징은 그걸 저는 제일 좀 크게 느꼈습니다. 네, 지금 김민석 후보 말씀하시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임 도전 결정하는 과정도 그렇게 보면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빨리 서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숙고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게 뭐 모든 언론이 지금 이재명 1극 체제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1극이라고 표현할 만큼 높다. 이렇게 그것을 1극이다라고 얘기하면 맞겠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뭐 과거에 독재 정권 때나 뭐 이런 데처럼 뭐 어떤 대중들을 강제한다든가 압박한다든가 또는 기만한다든가 뭐 그래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뭐 민주당의 당원의 숫자가 한두 사람을 이렇게 구슬러서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감과 교체 욕구가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 사이에는 워낙 높고 네. 현재로서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대통령 후보로서 사실상 거의 유일하다라는 판단들이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잘 아시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런 식의 이러저런 공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때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거의 일극화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대결이 강화돼 있고 정권의 어떤 독재적 성격이 강할 때 그것을 대체할 하나의 리더 쪽으로 지지가 모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모여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노력하고 당도도 노력해야 되는 것은 있겠죠. 그건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네. 그 지지가 모이는 현상 자체를 뭐 억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예, 당원들의 지지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일극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설명을 하신 건데요. 그런 당원들의 지지가 모이는 그 동인이라 그럴까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 정치는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떤 작은 기술이나 뭐 작은 정책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네. 크게 보면은 이 어떤 당원 주권이나 국민 주권 또는 어떤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한 행사가 굉장히 평등화되는 집단지성의 시대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쭉 가고 있는 이렇게 변해온 것이고 예를 들어 그것이 어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화된 것인데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시대의 정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포착하고 그냥 그것을 머리로 포착했을 뿐만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체화한 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 근 10년 내에 이렇게 쭉 지도력으로 성장한 가장 큰 동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같이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 김두관 후보 있잖아요. 네. 당의 일극화, 특히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 아주 강성 지지자들이요. 네. 이들과 관련돼서 좀 걱정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그 김두관 후보의 그런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경선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당연히 하실 수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만은 저는 사실은 제가 김두관 후보님을 좋아하고 또 오래 아는데 전체적인 상황이나 시대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의외로 전체 시대 흐름에 대해서 조금 잘 이렇게 못 쫓아오고 계신 거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이번 전당대회 중에 많았습니다. 이게 네. 전체 흐름이 뭐 일부의 흐름이 아니라 이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뭐 개딸 이런 표현 쓰시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자 가운데서
그야말로 아주 오래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당을 해오셨던 70대, 80대의 뭐 노인부터 시작해서 뭐 주부, 젊은 층에 이르기까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아주 반대하고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자 하는 정서는 굉장히 광범화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개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전체 상황을 잘 못 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우리 김민석 후보께서 조금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일극이라고 하는 이제 언론의 표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도적 지지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이라고 이제 설명하셨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예, 뭐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예, 예. 그 부분 관련해서 함께 경선을 해서 이제 최고위원이 될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꽤 있지 않냐,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예. 지지가 이제 그 과정이 아무리 자발적인 과정이어도 지지가 압도적으로 되면은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혹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놓칠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가능성이라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기 체제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저희 당은 이제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 반명이다 이런 구분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께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는 저희는 정권 교체를 하고 집권을 하는 것이 제일 절대 과제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실력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면 각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어떤 합리적인 예측 이런 것이 가능한 동심원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네. 누가 가깝냐 아니냐에 의한 구도가 갈라지기보다는 그러니까 실력에 의한 탕평 내지는 실력에 의한 총력 체제가 갖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뭐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 때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도 김대중 대통령님에 가깝다고 하면서도 무슨 개다, 뭐 개파 이런 데 속해 본 적은 없어서요. 네. 지금도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해야 될 어떤 역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실력에 의해서 전체가 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당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편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지금 예. 말씀하시니까 네. 그 정계 입문하신 게 한 25년 전쯤 되는데. 이제 몇 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96년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됐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뭐 동교동계로 분류됐던 적도 없는 것 같고, 또 예. 586의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586으로 분류되는 것 같지도 먼저 않고. 하고 586들을 영입을 했죠. 제 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소위 동교동계의 막내가 이렇게 표현도 됐지만 네. 동교동계라는 개파 활동을 하지는 않고, 저는 그게 뭐 그렇게 스타일이 그렇게 무슨 개파나 그룹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이 되시면 또 그렇게 이제 휩쓸리지 않고 당이 필요한 얘기 그때그때 쓴소리라도 하겠다 이런 각오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뭐 당인으로서 성장해 온 사람이고, 네. 지금 이제 당이 전체적으로 잘 가는 데 있어서 현재로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재명 대표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당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가 제기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번 총선 과정에서 뭐 이른바 뭐 비명 행사 이 과정에서 탈당한 정치인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도 다 포용해야 한다. 그래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걸까, 뭐 이런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 저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크게 기반을 확장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정책적인 기반을 확대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쭉 해야 하는데, 얼마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미래라든가 아니면 뭐 개혁신당 쪽으로 빠져나간 의원들이 몇 분 계신데, 네. 그분들을 다시 끌어안고 말고가
우리 당의 기반을 확대하고 포용력을 보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기준이나 변수라고는 사실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이 정책적인 외연 확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그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금투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를 한 2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당의 정책위 의장은 그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어떤 당론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정책위 의장뿐만 아니라 현직 당 대표가 어떤 개인의 의견을 얘기해도 꼭 그것이 최종 결정된 당론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재명 대표는 확정된 당 대표가 아닌 후보 상태이고, 그리고 정책위 의장도 본인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거 당론 토론을 통해서 정리가 되기 전까지의 나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고, 네. 현재까지는 어쨌든 금투세를 이러이러한 조건하에 시행하자라고 했던 것이 현재까지 당의 전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데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은 출마 선언 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건데, 지금 금투세가 원래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자라는 일반적인 취지인데, 네. 우리 증시 시장이 최근에 안 좋고 앞으로도 또 출렁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첫째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두 번째로는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좀 소득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기대가 우리 뭐 샐러리맨 서민들 사이, 젊은 분들 사이에도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근데 그 액수가 또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는 우리가 상당히 좀 소득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속에서 그대로 하냐, 아니면은 그런 과세의 기준을 좀 높일 거냐, 아니면 시장이 어려우니까 아예 조금 유예하냐, 뭐 이런 정도를 놓고 있는 선상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했던 상황에 그대로 가기에는 시장도 좀 어렵고 또 어떤 기대에 대한 과세에 대한 거부감도 크니 토론을 해보자라고 사실은 제기했던 수준입니다. 네. 근데 기왕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의원들 간에 이제 논의가 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네. 전당대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걸로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당론이 결정될 때 그것이 당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본격적인 토론을 좀 해보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아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정계 입문했다, 동교동 막내로 불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어제 그저께 갑자기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예. 매각 논란이 예. 생겼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게 좀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저도 그 일이 갑자기 발생한 뒤에 이제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모였던 몇 분, 뭐 권노가, 문희상,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저 이렇게 모였었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다는 얘기를 이제 공개해서 기사도 난 적이 있는데요. 네. 일단 너무 마음도 아프고 너무 죄송하고요. 또 이게 과정이 어쨌든 가정적인 이제 사가 걸려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연유와 과정을 너무 깊게 얘기하면 또 그 또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 누가 되고 그래서, 네. 일단 첫째는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을 가까운 사람들부터 최대한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예를 들어 이 과정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아유, 당의 입장으로 볼 때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으로 볼 때나 이게 DJ를 저는 계승하는 우리가 사람이고 세력인데 우리가 뭔가 주체적으로 최대한 뭘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대통령이고 현재 아마 여야 보수 진보 간에 큰 시비가 없이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크게 이렇게 시비를 잘 걸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어떤 역사적인 사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게 이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바로 당이나 또 국민들께 이걸 부담을 같이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 그때 모였던 그 주체 일단은 제1 현재 공적인 이 논의를 할 어떤 집단은 김대중 재단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미 가족으로부터 넘어갔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렇게 이걸 풀어가면서 해법을 찾고 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네. 예,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이제 마지막 열흘 남았습니다. 마지막 각오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찍어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최고위원이 꼭 돼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기왕이면 거기서 대표를 바로 옆에서 도우면서 다른 최고위원들과 함께 조율하면서 할 수 있는 걸 뭐 표가 많이 나오고 또 1등을 하고 그러면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